얼어붙은 강 위로 쇠백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다. 탈진한 모양이다. 그 모습을 주시하는 건 어린 매. 덩치 큰 쇠백로는 아직 어린 매에겐 힘든 상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쇠백로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몸을 추슬려 보려 한다. 얼어붙은 강은 탈진한 새를 더욱 힘겹게 한다. 혹한에 지친 몸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든 자신을 과시해 상대를 위협해보려는 쇠백로. 하지만 매의 공격은 시작된다.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쇠백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다. 지친 쇠백로가 살아가기에 겨울은 길고 혹독하다. 못 생명들은 먹이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눈은 대지를 덮고 강은 얼어버리는 겨울, 먹이는 자취를 감춘다. 야생의 생명들은 혹한과 폭소를 견디며 한정된 에너지로 겨울을 나야 한다. 겨울, 야생의 세계에선 부족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 전쟁이 시작된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나무에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을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준다. 사람들은 가을에 충만한 에너지를 곧이어 닥쳐올 겨울을 위해 저장한다.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저장하는 일은 겨울철 생존을 위해 필수다. 월동 준비를 위해 먹이를 쌓아두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추위가 엄습하면 숲에선 먹을거리를 찾기 힘들어진다. 청설모는 가을에 도토리나 나무 열매를 바위 구멍이나 땅 속에 저장한다. 날씨가 추워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청설모는 숨겨둔 먹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굴에서 나와 자신만의 비밀 곳간으로 간다. 새들도 먹이를 저장할 줄 안다. 까치는 아무거나 잘 먹는 먹성 좋은 잡식성 새다. 실컷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먹이가 생기자 살점을 최대한 뜯어내 어디론가 가져간다. 땅 속에 가져온 것을 묻는 까치. 그 위에 다시 짚을 덮어 감추고 돌까지 야무지게 얹어서 표시한다. 녀석은 보물지도 없이도 비밀 창고를 찾아낼 수 있다. 먹이가 육류일 경우 짧은 기간만 저장한다. 상하기 쉽고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이 찾아내 파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산까치라고 불리는 어치도 먹이를 저장한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녀석들은 어떤 장소에 무엇을 저장했는지 자세히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이가 부족할 때 녀석들의 영리함과 준비성이 빛을 발한다.
몸 안에 에너지를 비축한 채 겨울을 지내는 생명도 있다. 오소리는 가을에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먹이를 섭취해 몸집을 불린다. 동면에 드는 동물들은 가을 동안 몸 안의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한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게 에너지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잠자리다. 오소리가 판 굴의 출입구는 제 몸처럼 납작하고 넓다. 뛰어난 땅파기 기술자인 오소리는 제 몸에 비해 상당히 큰 굴을 파는데 큰 것은 폭 3m에 깊이가 9m에 이르기도 한다. 굴 내부를 들여다보면 밖에서 보는 단순한 겉모습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굴 입구는 10도 정도 위로 경사져 있어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굴 내부는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그곳엔 마른 풀과 나뭇잎이 푹신하게 깔려 있다. 오소리는 겨울잠을 자긴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천적이 침입하는 위험이 닥치면 깨어난다. 녀석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도망갈 수 있는 탈출로도 만들어 놓는다. 잘 만들어진 동면굴은 겨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 오소리는 이곳에서 가을에 비축해둔 에너지를 아껴 쓰며 잠을 잔다. 그와 같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유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반달가슴곰의 경우에는 약 30% 이상 가을에 가장 식물들이 혹시 열매를 맺는 특히 참나무에 도토리를 갖다가 많이 섭취함으로써 평소보다 약 30% 이상 심지어는 40% 50%까지 체중을 불려가지고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을 지방 단백질을 소비하면서 겨울을 이겨냅니다. 반달가슴곰이 방사된 지리산. 국립공원연구원 종보건센터팀은 추적장치를 통해 반달가슴곰이 동면에 들었는지 확인한다. 추적장치를 따라가 보니 한 녀석은 죽은 나무 속에 잠자리를 정했다. 곰과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평상시에 비해 체온과 심박수를 현저히 떨어뜨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러한 신체 변화로 동물들은 체내에 비축해둔 에너지만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동면은 에너지를 극도로 아껴 쓰는 야생 동물들의 겨울 생존 전략이다. 나무도 겨울 동안 깊은 잠에 빠진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엔 나무의 월동 전략이 숨어 있다. 나무는 잎의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햇빛과 물이 부족해지는 겨울, 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겨울로 접어들기 전 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린다. 겨울에 잎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나무에 남은 에너지만 소비하기 때문이다. 미련과 집착을 버린 나무는 긴 겨울 휴식에 든다. 가을 백두대간의 맑은 계곡. 한국 특산종 물두꺼비다. 녀석들은 독특한 겨울 생태를 가지고 있다. 가을이 되면 물두꺼비는 그동안 살던 산에서 내려온다. 물두꺼비의 목적지는 맑은 물.
땅속에서 자는 다른 양서류들과 달리 물두꺼비는 물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녀석들의 여정은 험난하다. 떨어지고 다쳐도 물로 향하는 발걸음을 쉬지 않는 물두꺼비. 녀석들의 이 바쁜 행보엔 겨울잠을 자는 것에 앞선 다른 목적이 있다. 보통 양서류들은 봄이 되면 짝을 찾지만 물두꺼비는 가을에 짝을 짓는다. 위험을 무릅쓴 녀석들의 이동은 겨울잠에 들기 전 미리 짝을 맺으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양서류는 암컷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봄에 짝을 차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에너지가 풍족한 가을에 미리 짝을 맺고 겨울잠에서 깨자마자 번식을 하면 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성공적인 종족 번식을 위한 물두꺼비만의 에너지 전략이다. 가을, 생명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한다. 계곡에 겨울이 찾아왔다. 동면에 든 물두꺼비들은 어떻게 됐을까? 얼음장 밑 꼭 껴안고 잠든 물두꺼비 한 쌍. 물두꺼비는 계곡 속 물의 흐름이 새지 않은 돌 틈에서 잠을 잔다. 동면하는 동안 물두꺼비의 탱탱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가을 동안 축적해둔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바위 아래 아직도 잠 못 들고 있는 물두꺼비 수컷. 짝을 맺지 못한 물두꺼비들은 잠들지 못하고 겨울에 짝을 맺을 기회를 노린다. 등에 2개의 붉은 점이 있는 것이 암컷이다. 암컷을 발견한 수컷이 달려간다. 변온 동물인 물두꺼비는 차가운 물 속에서 움직임도 둔해진다. 암컷은 달려드는 수컷을 밀어내려 실랑이를 벌인다. 암컷의 저항은 완강하다. 밀어내려는 암컷과 매달리는 수컷, 어느 한쪽도 쉽게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이다. 절박한 수컷은 암컷의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동면에 들기 위해 짝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암컷에게도 급한 일이다. 그러나 튼튼한 후손을 남기려는 본능 때문에 암컷은 녀석이 강한 수컷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암컷은 수컷을 선택하지 않았다. 떠나는 암컷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수컷. 녹록치 않은 겨울이다. 동면에 들지 못한 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한다. 드디어 수컷이 짝을 찾았다. 하지만 수컷이 껴안고 있는 건 죽은 암컷이다. 번식을 향한 수컷의 강한 본능이 암컷의 생사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 겨울의 설경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풍광일 뿐. 그 속에 사는 생명들에게 겨울은 고달프고 가혹한 계절이다. 멧돼지 한 마리가 산 아래로 내려왔다. 산 깊은 곳에 살던 녀석이 먹이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먹이는 눈 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식물도 그 식물을 먹는 곤충들도 모두 숨어버린 겨울. 에너지 순환 체계에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포식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함께 견뎌야 한다. 에너지원이 되는 식물들과 곤충들이 사라진 겨울.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아남아야 한다. 눈이 그친 뒤 차가운 북풍이 눈보라를 일으킨다. 나무들은 빈 가지만을 드러낸 채 매운 바람을 맞는다. 사람에게도 겨울나기가 힘든 건 매 한 가지다.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설피를 만들어 신었다. 대나무로 둥글고 편편하게 엮어 만든 설피는 두 발에 집중되는 몸무게를 분산시켜 눈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한다. 설피를 신으면 눈 위를 걷는 것이 그나마 쉬워진다. 도구를 쓰지 못하는 동물들은 눈길을 이동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먹을 걸 찾아 헤매는 사냥. 폭설이 내린 겨울, 험준한 바위 절벽이 있는 높은 산에 살던 사냥도 산 아래까지 내려왔다. 눈 속에서 이동을 하는 건 에너지 소비가 심하다. 그만큼 배고픔도 커진다. 사냥은 평소 부드러운 풀을 먹지만 먹을 것이 귀한 겨울에는 질긴 나뭇가지나 뿌리도 가릴 처지가 못 된다. 사냥과 같이 동면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겨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물질 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섭취해야 한다. 나무는 얼지 않기 위해 겨울엔 수분을 없앤다. 마른 나무 뿌리를 먹는 사냥은 눈으로 목을 축이며 부족한 수분을 보충한다. 겨울은 동물들의 먹이 환경도 바꾸어 놓았다. 눈이 멈춘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이, 예를 들어서 10cm 정도의 깊이 같으면 그걸 파가지고 먹이를 구할 수 있는데 30cm, 40cm 정도의 눈이 쌓이게 되면 먹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낮은 저산지대로 내려오는데 저산지대로 내려왔을 때 저산지대는 바로 인간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따라서 그 민가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과거에 눈이 많이 내렸던 강원도, 설악이나 인제 이런 지역에서는 1960년대에 사냥이 폭설을 내가지고 수천 마리가 직수면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던 그런 사례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계절,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가 야생 동물들의 생사를 결정한다. 깊은 산에 살던 노루 역시 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찾아 산중턱으로 내려왔다. 쌓인 눈 속을 다니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먹잇감은 시원치 않다. 노루의 긴 다리도 눈 속에 묻혀버렸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노루는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하고 쉴 자리를 마련한다. 먹이를 찾을 수 없을 때 주변을 돌아다니는 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가능한 차가운 기온이 덜한 곳에 눈을 치워내고 앉아 체온을 유지한다. 노루는 이런 상태로 장시간 꼼짝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선 에너지를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라니 역시 눈 속에서 쉬는 것을 택했다. 천적을 경계하느라 대충 삼켜두었던 먹이를 쉬면서 되새김질하는 고라니. 노루와 고라니는 거친 먹이를 먹어도 되새김질을 통해 에너지 섭취율을 높인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고라니의 송곳니는 나무 뿌리를 캐먹을 때 유용하다. 눈 위에서도 고라니가 체온을 빼앗기지 않는 건 두터운 겨울털 덕분이다. 동물들이 가을에 갈아입은 뻣뻣한 털은 보온성이 뛰어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하게 한다. 사람에게도 겨울을 나는 문제는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체온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겨울 생존에 대한 해법은 불이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간을 뛰어난 포식자로 만들어준 불의 발명은 인간이 겨울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겨울은 식물에게도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얼핏 보면 활동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추위를 견디며 새 생명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겨울 동안 나무는 겨울 논두를 보듬어 키운다. 새봄에 깨어날 생명을 위해 나무는 보온 전략을 발휘한다. 겨울눈은 비늘잎이나 털에 잘 쌓여 있다. 속에 들어있는 눈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겨울눈을 잘라보면 이듬해 꽃과 잎이 될 눈이 겹겹의 껍질 속에 들어있다. 차곡차곡 쌓인 여러 겹의 껍질이 제일 안쪽에 있는 연하고 보드라운 어린 싹을 감싸고 있어 한겨울 추위에도 얼지 않는다. 나무는 이렇게 겨우내 새봄에 깨어날 꽃눈과 잎눈을 추위로부터 지키고 있다. 겨울바다, 거친 파도와 함께 눈보라가 매섭다. 새들은 날갯짓을 멈추고 몸을 움츠린다. 폭풍이 몰려온 바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눈보라에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무리도 서둘러 돌아온다. 날은 개었지만 붉은 부리 갈매기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아직 파도가 거칠어 먹이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추위를 피해 북쪽에서 온 붉은 부리 갈매기. 이곳의 겨울도 매섭긴 마찬가지다. 제갈매기와 괭이갈매기들도 방파제 안에서 매운 바닷바람을 피하고 있다. 날갯죽지에 머리를 파묻거나 한쪽 다리를 배에 붙이고 쉬인다. 추위에 떨었던 몸을 추슬러 갈매기들은 다시 먹이를 찾아 날개를 펼친다. 거센 바닷바람을 가르며 멋진 비행을 펼치는 한 무리의 새. 새가락도요들이다. 겨울에도 얼지 않은 바다는 도요새들의 중요한 먹이터가 된다.
녀석들은 모래갯벌에서 갯지렁이를 사냥한다. 운 좋게 큰 먹이를 구한 녀석, 뺏기기 전에 얼른 삼켜버린다. 도요는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는 새지만 물이 몸에 닿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먹이를 먹는 동안 바닷물과 도요새들의 술래잡기는 계속된다. 한반도는 도요새들의 중간 기착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 있다.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하는 도요들도 있다. 무리를 이루면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된다. 열 손실이 큰 불이나 다리를 깃털 속에 파묻고 쉬는 것도 보온에 큰 도움이 된다. 한쪽 다리로만 다니는 새가락도요 한 마리. 보통 새들은 휴식을 취할 때 한쪽 다리를 깃털에 파묻는데 이 녀석은 한쪽 다리를 파묻은 채 잘도 돌아다닌다. 먹이를 먹는데 열중하던 녀석이 숨겼던 다리를 슬쩍 내립니다. 다시 한 다리를 깃털 속에 감춘 녀석. 여간에서 한쪽 다리를 내놓지 않는다. 녀석은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모양이다. 한쪽 다리로 추위를 피하랴, 차가운 바닷물을 피하랴 녀석은 분주하다. 겨울, 도요새들은 바닷물과 술래잡기를 하며 부지런히 에너지를 저축한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새들은 그 몸속에 특별한 보온 전략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에는 그 오리류가 월동조리로 결집해서 많이 오는데 오리 종류는 온몸이 두터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나 이런 발은 깃털이 없는데 그리고 부리도 마찬가지지만 달도 굉장히 지금 차갑거든요. 차가운데 이것은 이 발목에 열 교환장치에 있어서 몸에 따뜻한 피를 직접 발끝까지 전달하지 않는, 그러나 얼지 않는 온도에 그 피를 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 부위를 보면은 굉장히 그 타이트한 깃털로 꽉 짜여 있습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강. 물닭들은 아직 얼지 않은 물로 모여든다. 잠수성 새인 물닭에게 얼음 위의 생활은 더없이 불편하고 힘겹다. 물속으로 잠수해 수초를 먹는 물닭은 강이 얼어붙자 어쩔 수 없이 강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닭은 물에서의 생활에 적응한 까닭에 날개는 작고 몸 뒤편에 붙은 다리로는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 한쪽 다리를 파묻고 추위를 피하는 물닭들. 그러나 미끄러운 얼음 위에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겨울에 물새들은 깃털을 다듬는 데 열심이다. 꽁무니의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계속 깃털에 발라주어야 헤엄을 칠 때도 털이 물에 젖지 않는다. 물이 깃털에 얼어붙지 않도록 몸에 묻은 물도 수시로 털어주어야 한다. 강이 얼면 먹이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더욱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체온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소비도 급격히 늘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헤엄칠 때도 그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 끊임없이 나뭇잎 모양의 발을 움직여야 한다. 물닭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지만 발과 같이 물에 직접 닿는 부위는 외부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다. 차가운 물에 담긴 발은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 오랜 세월 혹한과 싸워온 겨울 철새들. 그들이 추위에 맞서 에너지를 지키는 전략은 자신의 몸 속에 있다. 겨울은 맹금류에겐 오히려 기회의 계절이다. 시야가 트여 먹이를 찾기 쉽고 먹이가 되는 새들은 무리를 짓고 있다. 더욱이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새들은 힘들이지 않고 사냥할 수 있다. 느긋하게 한낮의 식사를 즐기는 잿빛 개구리매. 맹금류로 인해 새들에게 겨울은 더욱 가혹한 계절이다. 작고 약한 새들이 맹금류의 위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겁이 많은 참새들은 천적의 눈을 피해 소심한 먹이 전략을 핀다. 언제든지 몸을 숨길 수 있는 갈대숲 바로 옆에서 먹이를 먹는 것이다. 지나치게 잦은 움직임은 먹이를 양껏 섭취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 소비도 가져온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으면 자신이 공격당할 확률은 줄어든다. 녀석들은 몰려다니며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겨울 하늘을 수놓는 기러기들도 무리를 지어 겨울을 나는 새다.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그들의 집단 비행엔 생존 전략이 숨어 있다. 기러기나 큰 새가 이동할 때는 줄을 져서 날아가는데 그 앞서 날아가는 그 날개 양력을 이용해서 뒤따르는 새의 날개를 겹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그리는데 이런 경우 최대한 그 30에서 한 5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보도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이런 전략적인 비행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기러기들은 먹이를 먹을 때도 무리를 이룬다. 추수가 끝난 후에도 갈아엎지 않은 논엔 낙곡이 풍부하다. 만찬을 즐기는 기러기들. 낙곡은 겨울에 구하기 힘든 고효율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어딜 가나 천적의 위험은 끊이지 않는 법이다. 기러기 무리들이 먹이를 먹을 때 굳이 집단을 이루는 것은 천적을 경계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러기 무리는 먹이를 먹을 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는 보초병이 있다. 새들이 먹이를 먹을 때는 먹이 먹을 때 눈으로 먹이를 봐야 되고 또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펴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한 마리가 경계할 때보다 두 마리가 경계할 때 또는 세 마리가 경계할 때 그 중에 한 마리가 천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가 많을수록 한 마리가 경계에 필요하는 시간이 적어짐과 동시에 또 채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초를 서는데 규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틈틈이 돌아가며 상황을 살피는 덕분에 나머지 무리들은 마음 놓고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대부분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한 녀석들이 주변을 살피는데 이런 불규칙한 감시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 매 한 마리가 기러기 무리들을 노린다. 포식자를 발견한 보초병이 재빨리 무리에게 경고한다.
포식자의 출현을 확인하는 무리들. 기러기 무리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한다. 매가 마침내 공격을 개시하자 무리들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기러기 무리는 풍성한 먹이털을 포기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한다. 그러나 이런 집단 시스템에서도 날 수 없는 구성원을 보호하는 건 불가능하다. 매는 탈진한 기러기를 수월하게 사냥했다. 무리에서 낙오됐다는 건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기러기.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홀로 남겨진 기러기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하다. 탈진한 새는 포식자의 공격에 노출돼 있기도 하지만 겨울철 에너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먹이터에서 돌아오는 가창오리들의 집단 비행. 새들이 무리를 지어 겨울을 나는 장점은 특히 이동이 많은 경우에 그 이익이 분명해진다. 새들이 여름에는 따로 살면서 겨울에만 유독 무리를 짓는 건 먹이 때문이기도 하다. 먹이가 풍부한 여름철과 달리 먹이 찾기가 힘든 겨울. 혼자 먹이를 찾아 먹는 데 따른 위험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밤새 먹이터에서 에너지를 섭취한 가창오리들은 날이 밝으면 천적을 피해 호수 한가운데로 모인다. 낮 동안 호수에서 쉬는 시간은 단지 휴식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먹이가 어떤 것이 많은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먹이를 먹으러 갔던 새들이 먹이가 없던 곳에서 돌아온 것이 먹이를 많았던 곳에서 온 새를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창오리 군단은 동트기 직전과 해질 무렵 하루 2차례 군무를 펼친다. 해질 무렵의 집단 비행은 낮 동안 휴식을 취한 가창오리들이 다시 먹이터로 이동하기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다. 먹이터로 갈 때도 정찰조가 미리 먹이터를 확보한 후 나머지 무리가 이동한다. 불필요한 비행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선에서 원으로, 그리고 다시 기하학적인 무늬로 저녁 하늘을 수놓는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 세계적인 보호를 받는 가창오리의 90%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 40만 마리 이상의 가창오리 군단의 집단 비행을 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만 보이는 군무는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 더 좋은 먹이터를 찾아내기 위한 가창오리들의 노력이다.
먹이 사냥이 가능한 곳에서 생명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먹이를 찾는다. 온몸으로 폭설을 맞으며 먹이를 찾는 데 열중하는 넓적부리. 삽처럼 생긴 넓적한 부리로 물속에 먹이를 걸러먹는 넓적부리는 먹이를 먹는 중간중간 수시로 날개를 털어 깃털에 눈과 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한다. 녀석들은 좋아하는 플랑크톤과 수초를 찾아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다. 겨울 철새인 넓적부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 외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먼 여정이 남아있다. 먼 거리를 여행하기 전에는 많이 먹어 지방지를 축적해야만 견딜 수 있다. 날거나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넓적부리는 쉬지 않고 에너지원을 찾아 물속으로 잠액질한다. 흩어져 있던 넓적부리가 모여들기 시작한다. 먹이를 찾다가 누군가가 먹이를 발견하면 주변에 있던 녀석들이 그곳으로 일제히 몰려든다. 무리를 이룬 넓적부리들은 빙빙 돌며 발로는 물장구를 친다. 협동해서 밑에 있던 플랑크톤을 올라오게 하는 것이다. 먹이를 먹는 것이 끝나면 각자 흩어져 먹이를 찾는다. 혼자일 경우 먹이를 독차지할 수는 있지만 먹이를 찾는 데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다. 함께 먹이를 찾으면 나눠 먹어야 하지만 좀 더 쉽게 먹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먹이를 찾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집단화는 겨울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새들의 생존 전략이다. 물고기 양식을 연구하는 내수면 연구소. 한동안 실내에 가둬놨던 물을 배출하는 곳은 근처 강보다 수온이 높고 종종 물과 함께 물고기들도 새어나온다. 여름철새인 물총새가 근처에서 발견됐다. 제법 큰 물고기를 사냥한 물총새. 나뭇가지에 때려 기절시킨 후 먹는다. 여름철새인 이 녀석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 대신 이곳에 기대 겨울을 나는 것을 선택했다. 밤마다 이곳을 찾는 손님도 있다. 소리도 없이 헤엄쳐 오는 건 수달. 조심성 많은 녀석은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을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몸을 감추고 잠을 자기 때문에 사냥이 어렵다. 영리한 수달은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녀석이 노리는 건 역시 연구소에서 흘러나온 물고기들. 사람이 사는 곳이라 유난히 경계를 많이 하는 수달. 주위를 살핀 후 다시 온다. 이번엔 제법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은 녀석은 재빨리 다름질쳐 사라진다. 영리한 녀석은 오늘도 먹잇감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짙은 새벽 안개 속의 두루미들.
머나먼 북쪽의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로 날아온 것이다.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일어난 새벽. 두루미들은 추위와 싸우고 있다. 날이 밝아야 두루미들의 먹이 활동이 시작된다. 강원도 철원에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철새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먹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먹이는 벽시와 옥수수. 세계적인 희귀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인간의 먹이 원조가 두루미의 월동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란이 있지만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계절, 사람이 주는 먹이는 겨울을 나느라 지친 새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공 먹이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고라니다. 한쪽 송곳니가 없는 녀석, 오른쪽 얼굴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두루미를 위한 먹이라도 부상병에겐 절실하다. 두루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두루미가 겨울 월동지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이와 물이 부족해서다. 녀석들은 겨울의 낮은 온도나 추위는 잘 견디는 편이지만 먹이와 물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한쪽 다리를 다친 두루미도 이곳을 찾았다. 혹독한 겨울, 부상은 죽음과 직결된다.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벌써 3년째 매년 겨울 이곳을 찾아온다. 그리고 먹이터에 제일 늦게까지 머무른다. 사람의 먹이 원조가 부상당한 두루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 월동지에서 두루미 부부는 새끼 한두 마리와 함께 다닌다. 두루미들은 이듬해봄, 번식 때까지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두루미의 새끼는 어미 곁에서 추위와 싸우며 생존의 방법을 배운다. 어느새 철원 평야는 두루미와 제두루미 가족들로 가득 찼다. 뿌리로 눈바닥을 쪼아대며 열심히 에너지를 채우는 두루미들. 덩치가 큰 만큼 먹는 양도 많다. 갈수록 무리가 늘어나면서 먹이가 금세 줄어든다. 먹이가 있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녀석들이 여기저기서 울어대기 시작한다. 두루미의 울음소리는 5-6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내는 두루미들. 자신을 과시해 상대에게 세력권을 알린다.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까지 취하며 녀석들은 더 적극적으로 먹이권을 확보하려 든다. 뒤늦게 합류하는 제두루미 가족. 너무 늦게 온 탓에 이미 먹이터는 빈틈이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모양이다. 제두루미 가장이 먼저 온 두루미들을 쫓아내기 시작한다. 먹이터를 확보하는 일은 가족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두루미에게도 덤벼드는 제두루미. 끝이는 줄 알았던 제두루미 가장의 공격은 끈질기게 계속된다. 녀석은 이 집 저 집 들이대며 무차별 공격을 주고든다.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먹이를 먹게 하려는 가장의 싸움. 고고한 선비의 상징인 두루미. 힘겨운 겨울.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도 불사한다. 평화로웠던 먹이터는 어느새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보통 그 집단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가족 단위 또 한 마리 수컷이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리는 하는데도 이런 데서도 강자가 다시 말하면 암컷을 거느리는 수컷이 또는 가족을 데리고 있는 그 어미가 다른 개체에서 유독이 많은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그 의무감, 책임감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대목인데요. 산속 깊은 곳에 살던 멧돼지 가족이 산 아래까지 내려왔다. 먹이를 찾는 것이 힘들어서다. 어린 멧돼지들이 열심히 어미를 따른다. 처음 겨울을 맞는 새끼들에겐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다. 멧돼지들이 즐겨 다니던 길은 눈에 덮였고 눈 속에선 풀뿌리조차 찾기 힘들다. 후각을 이용해 먹을 것을 찾는 멧돼지는 눈이 쌓이면 먹이를 찾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 녀석의 몸에 올무에 걸렸던 자국이 선명하다. 올무는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탓에 상처가 깊이 남는다. 겨울철이면 먹이를 찾기 힘든 야생동물의 약점을 이용한 밀렵이 성행한다. 상처를 입으면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어렵다. 밀렵에 노출된 겨울, 야생동물들에게 혹독한 추위나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의 위협인지도 모른다. 하마터면 어린 새끼들은 부모를 잃을 뻔했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 새끼들은 이 계절 살아남기 힘들다. 에너지의 한계점에서 갖가지 위험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겨울. 해마다 생명들은 살아남기 위한 혹독한 전쟁을 치룬다. 멧돼지 가족은 위태로웠던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 겨울이 비껴나고 있다. 시간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봄을 향해 간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햇살 속에 만물은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시작한다. 완연한 봄이 오기도 전에 눈 속을 뚫고 올라와 새노란 꽃을 피우는 복수초. 아직 시린 바람도 마다하지 않는다. 혹독한 추위 뒤에 오는 기적 같은 봄. 겨울을 무사히 보낸 생명들은 이 봄 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 긴 겨울잠에서 깬 물두꺼비 부부가 산란을 시작한다. 수컷은 알이 나오면 그 위에 바로 정액을 뿌려 체외 수정을 한다.
물두꺼비는 긴 염주알 형태의 알덩이를 낳는다. 한겨울 에너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생명들은 봄에 가장 큰 전리품 자손을 얻는다. 혹한과 폭설, 굶주림의 겨울을 견뎌낸 야생의 생명들은 더욱 단단해진다. 겨울은 휴식의 시간도 잠들어 있는 시간도 아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생존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시 한 해를 살아갈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